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oday we're introducing the iPhone 3G. 전례 없는 혁신으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애플. 고객 충성도 1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건 물론 세계 최초 시가총액 3조를 돌파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었는데 최근 애플, 특히 아이폰의 위기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아이폰 그래도 잘 나가잖아 싶은데 최근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에 뒤처지는 건 물론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49%로 떨어지며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가만두고 볼 수치가 아닌 게 현지 언론에선 이번 일을 애플이 10년 넘게 경험하지 못한 혼란이라고 언급할 정도인데요. 애플의 위기론이 들이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입니다. 애플이 과거처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발빠른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영원한 경쟁사 삼성은 사진 편집, 번역, 사진 검색 등에서 애플보다 나은 AI 서비스로 인정받았잖아요. 삼성이 애플보다 AI 기술이 높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폰에 탑재되어 있는 AI 서비스나 기능들은 갤럭시가 조금 더 소비자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여기에 AI 핸드폰 시장의 매기, 구글이 참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좀 생소하긴 하지만 구글의 업계 최강 수준의 AI, 제미나이를 내세워 자체 개발 스마트폰인 픽셀폰을 내고 있거든요. 픽셀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거든요. 구글도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 구글의 검색,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잘 구축한다면 삼성과 애플의 굉장히 강력한 위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다, 삼성이다. 많은 기업이 AI로 강점을 보이며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거죠. 사실 애플은 AI로 스스로 무덤을 판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16 시리즈 광고에 새롭게 추가될 AI 기능과 더 개인화된 시리를 대대적으로 선보였는데요. Siri, what's the name of the guy I had a meeting with a couple of months ago at Cafe Grinnell? You met Zach Wingate at Cafe Grinnell. AI로 탄탄해진 시리가 사용자 대신 여러 단계를 알아서 처리해주며 와, 시리 이렇게까지 좋아진다고? 생각할 정도의 높은 퀄리티로 소비자들을 기대하게 했죠. 그러나 정작 출시된 아이폰 16에 홍보했던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며 소송까지 걸렸고요. 올해 애플은 광고를 전면 철회하며 내년에 해당 기능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죠. 또 최근 업데이트된 AI 모델을 선보였지만 딱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고요. 문제는 AI뿐만 아니라 애플의 최대 강점이던 디자인에서조차 혁신이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좀 몇 년간의 아이폰을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하드웨어적으로 큰 변화가 이렇게 있진 않았었잖아요. 카메라 화질이나 칩셋 성능 같은 거는 좀 좋아지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바꿔야 할 이유가 점점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반면 경쟁사 삼성은 폴더블폰, 양면폰, 그리고 초슬림 폰까지 보는 맛, 드는 맛, 심지어 접고 펼치는 맛까지 선사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애플도 이를 의식한 걸까요?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 17 에어로 역대 가장 얇은 모델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애플용 폴더블폰도 내년 공개된다고 밝혀졌는데요. 애플의 DNA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본 적이 없는 제품들이 속속 출시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사후에 팀 쿡 체제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투 전략, 팔로워 전략으로서 전락했다는 것이죠.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이 부족하다고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물론 팀 쿡이 애플의 큰 화면을 만들어내고 애플워치나 액세서리들을 강화하며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을 열었다면 확장한 건 팀 쿡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요. 애플카나 비전 프로 등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요. 최근 애플의 AI 개발 핵심 인력이 메타로 이직하거나 유력한 차기 CEO였던 제프 윌리엄스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내부 상황 정말 괜찮은 거 맞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AI에서는 인재들이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그 CEO 제프 윌리엄스가 은퇴하면서 결국엔 이런 리더십 공백이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에 대한 업계에서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AI다, 혁신이다. 애플이 갈 길은 무지 바빠 보이는데 미국 법무부 반독점법 소송과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과징금에 발목을 잡히며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애플 앞에 놓인 위기를 돌파하는 데엔 올해와 내년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해요. 애플이 2025년을 안식년 R&D를 투자하는 기반으로 올해를 보는 평가가 있는데요. 9월에 아이폰 17과 에어가 발표될 예정인데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디자인 변화로서도 이끌어질 수 있는지 관심을 끌 수밖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복제화되면서 AI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이 된 스마트폰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애플. 과연 위기론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 그나저나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나오면 어떻게 생겼으려나? 27만 원, 45만 원, 59만 원? 한눈에 봐도 비싼 가격들, 바로 국내 유명 마라톤 패키지 가격인데요. 마라톤 대회 가격이 원래 이런가요? 선 넘네. 0 하나 더 붙이신 듯? 러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러너들끼리 호구팩이라는 말까지 좀 나올 정도로 신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성비 운동이라더니 막상 대회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요즘 주변에 러닝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잖아요. 코로나19 이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 덕에 전보다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MZ들 사이에서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러닝크루 열풍이 번지면서 크게 붐을 탔어요. 그 결과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금은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복합 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마라톤 대회에 대한 수요로도 이어졌어요. 실제로 국내 마라톤 대회 등록 건수는 2022년부터 300여 개를 넘어 올해는 400개 이상의 대회가 등록됐고요. 독서 마라톤, 수육런, 무도런 같은 다양한 테마형 대회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러너들은 비싸진 가격 탓에 불만이 많다는데요. 요즘 마라톤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4명의 러너들에게 직접 들어봤어요. 참가자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는 게 점점 사실 힘들어요. 뭐 이런 새로운 컨셉으로 대회 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쁘긴 하고, 그거랑 별개로 소위 말하는 뭐 시계나 각종 뭐 스포츠 뭐 기념품 이런 거 끼어 팔기 식으로 하면은 뭐 45만 원짜리도 있고, 예, 이게 워낙 대회 접수가 힘드니까 그런 걸 출시해도 다 매진되죠. 마라톤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요즘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진다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일부 대회에서는 참가권에 신발, 시계 등의 부가 상품을 묶어 파는 고가 패키지 상품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회들이 스폰서들이나 주체가 스포츠 용품사일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회에 자기 작품을 판매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열다 보니까 끼어 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로 통제 비용이나 안전 인력 등 마라톤 대회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요. 러너들 사이에선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뭐 패키지로 지금 거의 막 20, 30, 40만 원까지도 또 가고 있거든요. 러너들끼리도 호구팩이라는 말까지 좀 나올 정도로 러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비싸게 해도 사람들이 사니까 마라톤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러너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건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차피 살 사람은 있다는 심리를 이용해 선택권을 빼앗는 방식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패키지로만 1,500여 명을 모집한 한 대회 댓글창엔 선택권은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과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보스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 기본 참가비를 보면 30만 원대에서 시작해 4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요. 뭐야, 똑같이 비싸잖아 싶은데 단순히 비싸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포함된 서비스와 운영 방식이 러너들을 납득시킨다고 해요. 한국 마라톤 대회 가장 큰 차이는 그 스포츠 마라톤 이벤트를 매개로 다양한 이제 부가 활동들이나 투어리즘이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해외 대회에서는 대회 전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마라톤 엑스포를 여는데요. 마라톤을 주제로 한 관련 강연,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고 스폰서사의 의류, 기념품, 한정판 굿즈를 자유롭게 구경하고 체험하며 필요한 사람만 자율적으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해외는 뭐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굿즈를 그렇게 강매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서로 사고 싶어 해서 사고, 근데 우리나라는 끼워서 팔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그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가격을 낮춰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한국 어떤 메이저 3대 마라톤도 이걸 왜 안 하는지 아직도 너무 아쉬운 것이, 해외 풀코스 마라톤은 엑스포를 진행합니다. 협찬사나 여러 가지의 물품을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단순히 그 엑스포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것이 있고, 해외 사례처럼 굿즈는 사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살 수 있고 엑스포, 강연, 체험 프로그램 같은 참여형 행사까지 풍부하게 제공되는 구조라면 비싼 참가비라도 러너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러닝 인구 1000만 시대, 앞으로도 러닝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문턱 높은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잘 나간다는 유통업계의 3대장, 올다무. 그
그중에서도 무에 해당하는 이곳,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인데요. 최근 무신사가 본격적인 증시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최대 10조 원까지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몸값이 3조 원 정도였는데 언제 이렇게 주식시장 대여가 된 걸까요?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서 이름이 무신사가 됐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이용자끼리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였지만 2009년 커머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우리가 아는 익숙한 무신사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8,000개 넘는 브랜드가 입점한 거대한 패션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무신사의 성장세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 2024년에는 무려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여러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오락가락하던 영업이익도 2024년 1,028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무신사가 다른 온라인 패션 플랫폼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우선 무신사의 근본이었던 커뮤니티 기능을 살린 게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에 댓글을 남기거나 모델이 아닌 일반인 스냅 사진을 볼 수 있어서 구매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앱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스냅을 보면 바로바로 그 옷의 정보나 이런 게 바로 보여서 편하기도 하고요. 키나 몸무게가 비슷한 분들의 후기를 보고 내 사이즈면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다른 패션 플랫폼에서 접하기 힘든 신생 중소 브랜드를 발굴한 건 역시 무신사의 성공 비결이라는데요. 잠재력 있는 중소 브랜드를 직접 육성하는 전략이 개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인기가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2025년 6월 기준 한 달에 600만 명 넘는 사람이 무신사 앱을 이용했고요. 무신사의 여성 브랜드 자회사인 29cm도 월 2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온라인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 할인 행사, 자체 상품 출시 등이 팬층 형성에 도움이 됐죠. 또 무신사는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소비자에게 통일된 경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옴니 채널 전략을 쓰는 거죠. 무신사는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단순히 추가적인 수익 창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해서 자기 잠식을 피하고 있고요. 또 매장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에서 구매 후기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 간 연계를 강화한 게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해요. 실제로 무신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오픈한 매장만 30곳 이상, 심지어 지난해에만 14곳의 매장을 열었을 만큼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장 판매액을 합산하면 무려 1,000억 원 이상이고요. 게다가 외국인들에게 한국 가면 필수로 들러야 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2023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무신사 웹사이트가 갑자기 닫혔던 적도 있고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해놓고 갑자기 비상경영을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무신사 좀 힘든 건가 했었는데 사실 경영 상태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과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상경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최근 무신사는 주요 증권사의 상장 주관사를 뽑는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무신사가 제안한 목표 기업 가치 무려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 10조 원이면 SK텔레콤, 유한양행, 삼양식품, 다이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랑 무신사를 비교하면 삼양식품 정도만 무신사랑 매출이 비슷하고요. 그나마도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해외 성장세가 뚜렷해서요. 증권가 내부에서는 무신사의 10조 원 목표에 대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향후 성장세를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해요. 무신사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7년쯤에는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그만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국내 패션 유통업계의 거물이 된 무신사. 주관사가 선정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과연 무신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같은 테마로 약 19군데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의정부, 오산, 강진, 대구, 제천, 안산, 인천, 부산, 거제, 홍천, 대전, 이곳저곳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의 본부장인 독일도 17군데에서 맥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앞선 지역들 맥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과거 열린 축제를 살펴볼게요. 포도알을 따서 먹는 바쁜 손놀림에 껍질이 소복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그 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내세우거나 역사 유적물을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모았죠. 비슷한 형태로 축제를 유지해왔는데요.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축제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지역축제가 많은 발전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지역축제를 찾는 시민들도 많긴 했지만 예술적으로 세련되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힘, 또 화제성 같은 게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한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비슷비슷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한때 관광객을 부담스럽게 하는 판촉 행사로 지역 축제는 외면을 받기도 했죠. 최근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유행에 편승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는 맥주가 대세라고 해요.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맥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축제를 만들고 싶어도 콘텐츠가 없는 지역이 사실 많거든요. 다른 데서 유행을 하니까 우리도 좀 실험적으로 해보자. 맥주라는 컨텐츠 자체가 혼자서 즐기는 컨텐츠가 아니라 3, 3, 5 모여서 즐기는 모임 문화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소그룹이 모이는 작은 파티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맥주 축제는 그런 면에서 컨텐츠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강력한 축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랩이 직접 한 지역 맥주 축제를 찾아가 봤는데요. 방문객도 많았고 시민들의 호평도 꽤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되게 싸고요. 맥주도 엄청 시원하고요. 경제 활성화도 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역과 맥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특정 맥주 회사 판촉 행사 같은 느낌이 강했죠. 이렇게 즐겼으니 된 거 아니야? 싶지만요. 지역 축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해요. 축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는 거거든요. 이건 대부분 다 되는 거죠. 축제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가 필요한 거죠. 이건 하나의 의례죠. 그 축제에만 있는 어떤 고유한 의식이 있어요. 그 축제의 DNA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축만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 맥주 축제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자꾸 발전하는데 지자체장들이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축제가 계속 그냥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특히 지역 축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테마보다는 예산도,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기획력과 콘텐츠를 찾아보기엔 맥주 축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맥주 생산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국의 비슷비슷한 맥주 축제가 단순 이벤트처럼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굉장히 지역적 특색을 놓치기 쉬운 그런 취약점도 있어요. 얼음 낚시 축제, 특산물 축제 등 한두 번 반짝 열리다 자취를 감춘 지역 축제들이 많은데요. 맥주 축제 역시 이런 우려를 낳고 있죠. 물총 축제나 유행했던 축제들이 지역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트렌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지역과 관계없는 축제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지역 문화들, 다른 축제들이 원래 형성했던 지역의 이미지가 있는데 훼손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매년 117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내실을 다진 콘텐츠를 내세운 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개성 있는 축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서 못쓰게 만든다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국내 5위의 철강회사가 제대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제2대도시 부산에서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 사하구에 60년간 자리를 지켜온 향토기업 철강회사 YK스틸. 매출액은 8천억 원이 넘고 경제가치만 약 7천억 원에 달하죠. 협력업체도 100여 곳이 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도 아파트 입주엔 가차 없던 것일까요? 도로 하나를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자 힘도 못 써보고 충남 당진으로 떠날 처지에 처한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의 시발점인 1995년 YK스틸이 한보철강이던 당시 공장은 당진으로 이전을 계획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장 근처를 택지지구로 지정했고요. 하지만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며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무산됐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97년도에 한보철강 부도 처리 이후에는 당연히 이전을 안 하게 될 거니까 택지개발 취소 검토를 해야 됐었거든요. 행정에서 취소 혹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한번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2002년에 일본 철강 기업인 야마토 공업이 이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부도난 한보철강 부지를 인수를 하고 YK스틸을 창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은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민원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9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서 대략 20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이 무산된 이후에도
부산시의 택지지구 지정은 이어졌고 결국 2016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천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은 예견된 수준이었죠. 주민들은 공장의 소음, 분진, 악취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연간 3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고요. 당시 YK-17 노조도 부산시청 앞에서 아파트 허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랜 갈등 속에 결국 YK-17은 부산을 떠나게 됐죠. 하지만 이 이전마저도 순탄치 못합니다. 당진 이전에 따른 전력망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YK-17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최근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부산은 반대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게요.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힌 데다 최근에는 원도심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400만 명을 바라보던 부산 인구는 지금 300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줄어드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청년 계층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거죠. 부산의 출산율 역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요. 이대로라면 제2도시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향토 기업이 무질서한 아파트 개발 내지는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은 지역 경제 측면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고 결국은 일자리로서의 또 주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YK-스틸에 대략 400여 명의 직접 고용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들의 1000명의 고용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YK-스틸의 근로자들이 부산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공장 이전 후의 유휴부지 7만 평인데요. 여기는 지금 민간 소유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장 이전 후에 이 부지를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부산시 시민들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의 개입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굴지의 기업을 타지로 떠나보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기업도 떠나고 사람도 떠난 뒤 남은 지역에 생긴 아파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지금의 오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Am I a bad person? Tell me. Am I? 최근 올라온 나이키의 올림픽 광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치료가 필요해. 광고 제작자 제정신인가? 나이키가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고? 이 광고의 핵심 멘트로 승자의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없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참가의 의, 선수들의 노력을 고결히 여기는 올림픽 정신을 폄하했다는 겁니다. 코어 팬들 또한 Just Do It, 그냥 해봐라며 승패 상관없이 도전 정신을 북돋던 오랜 브랜드 슬로건과 우승과 승리만을 강조하는 듯해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부합하지 않아 공감하기 어렵다고 평했죠. 이번 광고가 아니더라도 현재 나이키는 고객과의 소통을 단절한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이는 눈에 띄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루 사이 주가가 무려 약 20% 폭락하며 시총 39조가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향후 매출도 회복은커녕 하락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알려졌는데요. 업계의 부동의 일이었던 나이키가 어쩌다 니케의 날개가 꺾여버린 채 추락 중인 걸까요? I run 17 miles every morning. 1988년 저스트 두 잇을 외치며 기발한 전략과 함께 등장. 혁신의 아이콘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굳혀온 나이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혁신을 잃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말단은 2019년 코로나 사태 당시 탈아마존을 선언하며 내세운 D2C 전략. 이는 유통 도소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가 곧바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판매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나이키는 아마존뿐 아니라 각종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전면 철수시키며 3만 개에 달했던 도매 채널을 40개로 대폭 줄여버립니다. 여기에 디지털 혁신 정책이라며 나이키 홈페이지와 자사앱 구매를 장려하고 제품 설계에 활용할 고객 지표를 직접 수집하겠다고 나섰죠. 팬데믹 초기까지만 해도 디지털 매출을 총 매출의 30-40%까지 끌어올리며 이 디지털 혁신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봉쇄 조치가 풀리자마자 나이키의 매출은 곤두박질 칩니다. 자, 여러분은 신발을 살 때 어디서 사나요? 대부분의 오프라인 소비자들은 몇 안 되는 브랜드 직영점보다는 분포도가 넓어 방문하기 쉽고 여러 브랜드를 신어볼 수 있는 홀세일 매장을 찾고요. 온라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주류화로 날이 갈수록 편리한 쇼핑, 한눈에 비교 가능한 쇼핑을 지향하죠. 즉,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접근성이 높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현재의 소비 트렌드인데요. 때문에 나이키의 D2C 전략은 코비드 종결 후 패착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후 축소했던 오프라인 공급망과 주요 도매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요. 정작 나이키의 핵심이었던 러닝화 개발에는 소홀해집니다.
신발 속에 에어 쿠션을 넣는 에어 쿠셔닝 기술, 처음 선보였던 브랜드가 나이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후 에어, 덩크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디자인 라인을 선보이며 러닝화 시장을 선도했던 그 나이키였는데, 앞선 상황으로 기술 개발은 정체된 채 고가의 한정판 제품을 자주 출시하며 대중들과 가까워지기보단 눈앞의 매출 복구에 집중합니다. 결국 한정판이 갖는 희소성을 약화시켜 구매욕을 떨어뜨린다는 부작용이 발생했고요. 이게 현재 업계 흐름과도 맞지 않는 전략이었던 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러닝을 취미로 즐기는 일명 펀 러닝족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들이 주목하는 건 고기능성 러닝화보단 독특한 디자인에 러닝 외의 일상에서도 편히 착용 가능한 데일리 러닝화거든요. 최근 셀럽들의 착용으로 품절 사태까지 일으킨 신생 소규모 브랜드 프랑스의 호카, 스위스의 올러닝은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를 저격해 무서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고, 여기에 더해 호카는 러닝붐에 일조한 소규모 러닝 커뮤니티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러닝 단체를 후원하거나 러닝클럽을 운영하며 젊은 러너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또 같은 처지였던 경쟁사 아디다스는 젊은 세대의 빈티지, 레트로 니즈를 신경 쓴 복고 스타일의 가젤, 삼바 라인을 출시하며 차차 주가를 회복하고 있죠. 반면 나이키는 스포츠 후원 사업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 선수들과의 파트너십만 유지 중이니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지에선 경영진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는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사들 다수가 떠나고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 출신의 CEO 존 도나우가 운영 중인데요. 평소 중앙 집권을 강조하고 스포츠 부문 전문 경영진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주가 급락 사태 후 혁신 부족이 비판받자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원인이라며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은 전적이 있죠. 나이키가 다시 도약하려면 경직된 조직 문화부터 바꿔가야겠는데요. 전 세계의 혁신과 도전을 외치던 나이키, 이제는 새로운 혁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날개를 되찾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2만원, 22만원, 19만 8천원. 이 가격 뭐냐고요? 코로나19 이후 열린 유명 아이돌 콘서트의 VIP 좌석 티켓 가격들입니다. 제일 좋은 좌석이라 비싼가? 했는데 일반석 S석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니 카니 웨스트 내한 콘서트도 8만원부터 시작하는데 팬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콘서트 3일 가면 한 달 월세 수준임. 직장인도 부담인데 학생들은 어떡하냐. 실제로 BTS 콘서트 티켓은 팬데믹 이후에 약 1.5배에서 2배나 상승했고요. NCT 드림의 콘서트 티켓 값은 1년 새 무려 16.7% 올랐는데 같은 시기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 거라고 합니다.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비싼 가격까지 지불해야 하나 고민이 드는 게 현실인데요. 게다가 10대, 20대가 대다수를 이루는 팬덤 특성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대체 콘서트 티켓 가격은 어쩌다 이렇게 오른 걸까요? 공연 기획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공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티켓 가격을 인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콘서트 티켓 가격은 아티스트의 인지도와 출연료, 무대 연출력, 제작 인력의 전문성, 공연의 품질, 마케팅과 홍보비, 공연의 규모와 날짜의 특수성, 내관료 등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여기서 잠깐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인건비부터 몇 년 사이 2배 정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공연 제작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수준은 대체로 한 80% 정도입니다. 3, 4년 전에 1인당 스텝의 인건비가 1일 1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20만원 선으로 약 2배쯤 올랐고, 게다가 예전엔 공연장 대관료에 장비 비용이 다 포함됐는데 요즘엔 별도로 청구되면서 기획사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대관료는 매년 10% 정도 오르고 있고, 대관료에 포함됐던 조명, 음향, 스크린, 전기 등 시설 장비 사용료가 별도로 이제 받게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팬층의 연령대는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이런 상승 비용을 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콘서트를 비롯한 문화 산업은 관객, 즉 수용자의 정서를 헤아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고 같이 가야 되는 특수성을 지녔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연 인건비 등을 팬들에게 부담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개런티나 또는 티켓 가격 설정 시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또 있는데요. 바로 콘서트 전 좌석이 모두 같은 금액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시야가 잘 안 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좌석도 똑같이 비싼 금액을 받는 거죠. 좌석을 5개로 나눠 차등화된 가격을 매기는 표준 좌석 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전석 동일 2개 또는 3개로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의 다양성도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표준 좌석대의 긍정적인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티켓을 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팬들의 경우 부모님이 티켓 가격을 부담하다 보니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스타들은 청소년 팬덤으로 성장을 했고 그들의 사랑으로 먹고 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콘서트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스타들의 출연료를 인하하거나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고 할인 정책도 펼쳐 팬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콘서트 가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관객들도 불러 모으고 있는 K-팝, 팬사인회를 위한 앨범 줄 세우기, 앨범 구매를 부추기기 위한 랜덤 포토카드 전략 등 과도한 상업화 전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했는데요. K-팝 가수들 입장에서도 팬들이 건강하게 문화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홍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PD의 충격 실화. 지난 연휴 친척들과 모여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 배달 관련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더라 라며 몇 분을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날 인스타그램을 보니 떡하니 이 영상이 떴습니다. 현대카드 사고처리 접수팀입니다. 저는 현대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카드가 배송된다고 해서요. 이건 뭐 핸드폰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냥 우연이라기엔 공감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검색을 따로 한 적이 없는데도 대화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를 도청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죠. 최근 이 음모론을 뒷받침할 한 기업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바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 기업인 콕스 미디어 그룹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선 액티브 리스닝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대화와 온라인상의 행동을 AI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선별된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한다. 와, 이거 진짠가? 우리 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때 마이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받게 되잖아요. 통화나 녹음 기능이 필요하다면 마이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됐던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이크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그런 음성학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노래방이든지 그런 것들을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 데이터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이나 그 사람의 관심 분야 뭐 이런 것들 모든 정보들이 다 소위 말해서 털릴 수 있는 거죠. 대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의 수나 그 주제도 정말 다양하고 많을 텐데 광고와 관련된 키워드나 주제어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단순히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챗GPT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워낙 발전해서 대화하면 이게 무슨 대화였고 여기서 나오는 주요 관심사가 어떤 것들인지를 전부 다 요약해주고 키워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뭐 쇼핑의 권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게 다 가능해요. 평소에는 전혀 도청하지 않던 앱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대화를 엿드는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기술은 현재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Hi, Bixby.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작동하는 기술도 있죠. 애플의 시리나 삼성의 빅스비 같은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플랫폼은 시리야 하이 빅스비라고 부른 후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계속 엿듣고 있는 걸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마이크를 사용해주게 되면 배터리가 이상적으로 빨리 닳을 수도 있거든요.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빅스비라는 단어를 하는지만 듣고 있어요. 웨이크업이라고 해요. 깨어나라. AI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정말 라이트하게 빅스비라는 단어만 캐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엔진을 돌려요. 하지만 특정 앱들은 도청을 하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시간 음성 데이터 수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마케팅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테크 업체들은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사실 뭐 이러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렇게 주요한 기업들이 타겟형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자의 어떤 행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정교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검색어 기록이나 특정 게시물에 머물렀던 시간,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나 친구들이 단 댓글, 여러 번 시청한 영상 등 이런 사용자의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유출된 CMG의 자료는 스마트폰 도청 음모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맞는 걸까요? 그런 게 공개돼 있다는 거는 그냥 광고 차원에서 우리한테 돈만 주면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모아주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사실이면 그걸 가렸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법적인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회사도 파산될 거거든요. 오히려 좀 작은 회사들이면 단기간에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그런 유혹에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긴 한데요. 마이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꺼두면 확실히 괜찮은 걸까요? 개별 앱의 설정에서 마이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음성통화, 녹음 등의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시스템 레벨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마이크를 임의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성 정보도 개인 정보인데 만약 일상의 대화가 우리도 모르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이거 불법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만약 어떤 기업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용자들의 일상 대화 내용, 즉 음성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거나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콕스미디어 그룹 문건에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 음모론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this conspiracy theory that gets passed around that we listen to what's going on your microphone and use that for ads. Right. We don't do that.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콕스미디어 그룹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고요. 구글과 아마존도 CMG와의 파트너십을 부인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회의 때도,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지니고 있는 물건인 만큼 사생활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정보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한데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일상을 염탐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길을 가다 보이는 빨간 우체통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용한 건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요. 불과 약 70년 전만 해도 희망의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서로서로가 주고받는 연화 우편물을 적시에 정확히 송달하기 위해서 연화 우편물 특별 취급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연말 연초 쏟아지는 우편물을 제 시간에 전달하기 위한 특별 기간이 있었고요. 아파트촌에는 우체통이 부족하기도 했죠. 영광의 시대를 누리던 우체통은 시간이 흐르며 추억의 물건이 되고 있는데요. 우체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들려왔었습니다. 편지 한 장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체통 수집 통수도 2005년 약 1억 3천만 통에서 2024년 6월 약 300만 통으로 대폭 하락했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체통은 작년부터 폐의약품 회수 용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7,722건의 폐의약품이 회수되는 성과를 이뤄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변신한다고 하는데 크랩이 직접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해 우체통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폐의약품은 지자체에서 이제 약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회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기존에. 근데 보도자료에 서울시 약사회에서 이러한 진행 과정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러면 우체통을 활용해서 폐의약품을 회수해주는 사업을 추진해보자. 폐의약품을 안심봉투에다가 담거나 일반 봉투에 담으시고 그 봉투 표면에다가는 폐의약품이라고 표기를 하신 다음에 우체통에 투함을 하시면 저희 집배원분이 하루에 한 번 수집을 합니다. 폐의약품들을 전부 모아놓은 보관소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다 지금 폐약품. 약국 냄새가 나요. 약봉투에다 이렇게 또 담아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문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막 넣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낱개로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우체통에다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지정된 봉투나 넣어주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성도 조금 저기도 있고.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을 우체통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제 커피 캡슐 회수 사업인데요. 커피 캡슐? 커피 머신에 넣어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조그마한 캡슐, 분리배출이 어렵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체통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캡슐, 우체통에 함께 넣게 되면 우편물에 커피 찌꺼기가 묻거나 냄새가 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커피 캡슐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봉투에 담아서 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그 커피 캡슐을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 부분만 추출해서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우편물과 분리하기 위해 아예 우체통 모양도 바뀐다고 해요. 하반기에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에코 우체통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체통보다 한 2배 정도 덩치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편은 기존에 우리 우편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한쪽은 폐의약품하고 이제 커피 캡슐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비해 넓어진 입구는 또 다른 서비스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편지만 받았던 거에서 소형 소포도 같이 접수할 수 있게끔 이 입구를 좀 더 넓힌 거죠. 우체통 기능 변화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도 달라지고 있어요. 경조금 배달, 용돈 배달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집배원이 우체국에서 현금을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집배원이 배달합니다. 연간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약 한 2만여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농촌 등 금융 창구가 없는 지역에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또 일반 주택에서 사용되지 않는 우체통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기부된 우체통은 익명으로 고민이나 위로받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노란 온기 우편함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체통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라든가 우체국의 어떤 공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내부적으로도 아이디어도 접수받고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체통. 앞으로 쭉 함께하기 위해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우체통에 바라는 기능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다 금으로 보여요. 1,000만 원 정도? 금목걸해줬어요. 이거는 싹 모으면 한도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얘는 세수만 해도. 국제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값이 된 시대. 요즘 3.75g 한 돈이 시중에서 4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금 한 톨도 귀해지면서요. 사금 캐기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사금 캐서 돈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뭐 땅값 오르듯이 막 쑥쑥쑥쑥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있어요? 여기 노랗게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캐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직접 제작한 탐사경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사금을 찾는 방법. 있어요? 네? 탐사경이라 해서 우리 다슬기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할만하다. 두 번째는 슬로이스라는 장비에 흙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V자 골이 생겨야 돼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살로 가벼운 것들은 떠내려 보내고 무거운 얘네들만 이제 걸리게끔 하는 것 장치죠. 접시 안에서 흙물을 흔드는 패닝 과정. 일단 모래를 펌프로 잔뜩 빨아들여서요. 접시에 담은 후 접시를 흔들고 돌려가며 사금을 가라앉게 하는 건데 이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머. 제일 밑에 남잖아요. 이 과정을 기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채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부장님 좀 있어요? 초보자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다 금으로 보여요. 한 몇 번 하면 될까요? 10번이요? 아니요, 한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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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 힘으로 들고 하면 힘드세요.浮力을 이용해서 흔들흔들하면 비중이 무거운 거는 패닝 때 바닥으로 가라앉거든요. 아니. 돌리세요. 네, 걔가 돌아야 돼요.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아니다. 아니에요?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나가면 금이 아닌 거예요. 네. 나갔니?
맨 땅에 헬리네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숙련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날 동호회 분들은 5시간을 채취하셨고요. 1인당 한 돈에서 한 돈 반 정도씩 캐셨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한 것만 팔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하루에 한 3시간씩 정도 했고 무게로는 22돈에서 숙련된 분들이 좋은 장소를 만날 경우 이렇게 많이 캘 수 있지만요. 동일 채취에도 0.1g도 채 못 캐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단번에 1확천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는 금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요? 일단 사금을 토치로 녹여서 덩어리로 뭉친 다음에요. 종로 금거래소 등을 찾아가면 금 함량 검사를 하고요. 순도에 따라 값을 쳐줍니다. 직접 채취한 거는 저희가 함량 따라서 이제 현금 원하시면 현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골드가 기준으로 38만 2천 원이 나왔거든요. 반짝거리는 금을 추억으로 소장하거나요. 녹여서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5돈으로 금목걸이 해줬어요. 집사랑.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매일 가래요. 돈도 돈이지만 사금 캐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금을 많이 캐려면 금이 있는 장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사금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고 해요. 황금 유물이 많은 신라시대 때 많은 금을 확보한 비결도 사금 채취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유독 울성 앞에서 나는 사금은 작은 구슬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고. 참고로 개인이 하천에서 사금을 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하천을 훼손한다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기를 바꾸는 행위나 이제 뭐 안반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사금 캐기처럼 가까이서 살펴보고 싶은 신기한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